부여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한반도는 아니고 중국 동북지방,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지린성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였던 그 고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를 그 우리 뭐 한민족이랄까요? 아니면 우리의 역사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전통 시대에도, 조선 시대까지도 이제 부여 역사에 대한 그 관심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여사를 우리 역사에 포함해야 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논쟁도 있고, 우리 전통 그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이런 데서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심으로 다루었고, 같은 시기에 그 존재했던 부여에 대해서는 아주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그 중국 고고학을 하면서 그 중국 동북지방에서 우리 그 한반도의 그 물질 문화사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여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여 고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그 부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학계에서 우리 역사의 일부, 우리 고고학의 일부로 포함해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에서 이 부여는 한자를 이렇게 그 제방변이 왼쪽에 있는 부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이제 12세기 중반의 김부식이 고려시대에 쓴 건데요. 삼국사기는 이렇게 삼국, 그 중에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편찬되어 있습니다.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연표, 지, 열전 해서 모두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신라 중심의 역사, 유교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부여와 관계된 내용은 아주 소략하죠. 그 고구려의 그 주몽의 건국설화를 언급을 하면서 부여 왕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그래서 해부르, 또 그 태자, 그 아들 금화, 대소 이런 그 인명들이 등장하고요. 494년에 이제 부여가 멸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제 건국설화, 원조의 건국설화가 있는데 이제 백제는 그 한성 웅진을 거쳐서 사비 천도를 하고, 특히 그 사비 천도를 했을 때 국호를 그 남부여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뭔가 이 부여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부여 왕실의 그 성도 부여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부여하고 관계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한 100년쯤 뒤에 편찬된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쓰신 것을 보면 이제 모두 그 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왕력, 기흥법, 탑상의회, 신주, 감통, 피운, 효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그 역사도 있지만 불교, 또 신화, 설화 등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두 번째 기편에 보면 여러 이름의 부여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여, 졸본부여, 동부여, 남부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두 책 모두 기본적으로는
그 부여에 관한 기록은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여를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제방변이 없는 이 부여 한자를 쓰고 있고요. 가장 그 종합적이고 가장 앞선 그 고대 역사서가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인데, 사기는 모두 그 130권이고요. 그 중에 이제 본기 12권, 표, 서, 그리고 세가, 대다수는 이제 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15권이 조선열전이고, 거기에 이제 위만조선으로부터 한무제 때 한사군이 설치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9권, 뒤에서 두 번째 화식열전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제후국 중에 가장 동북쪽에 있는 거죠. 연은 발해와 갈석산 사이의 도해지이다. 연은 북으로 오한 부여와 이웃하고 동으로 예맥, 조선, 진번의 이점을 연결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역시 아주 간략하게 부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천이 사기를 쓴 시점은 86년에 사마천이 죽었기 때문에 대개 이제 기원전 한 100년 전후의 시점, 한사군이 108년에 설치됐죠. 그러니까 한사군이 설치될 때는 이제 사마천이 당시에 사관으로 태사공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부여에 관한 중국 기록이 가장 자세한 것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이 삼국지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한 왕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비관우장비 나오는 삼국지 연의하고 시기적으로는 이제 같은 역사적 시대이죠. 그거는 이제 총나라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역사서로서의 삼국지는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 후반에 편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이 다 끝난 다음에 쓴 거죠. 그래서 이 위초고 삼국이 265년에 이제 끝나는데, 이 45년 동안의 역사를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쓴 시점은 265년에서 297년 이 사이에 진수가 쓴 거죠. 그래서 위초고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쓴 겁니다. 그래서 서술하고 있는 시기하고 이 서술 시점이 굉장히 가까운 거죠. 모두 65권인데 그 중에 위서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서가 30권이고 촉서 15권, 오서가 20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서 30권 중에 제일 마지막 권이 기전체에 따라서 오한선비 동의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주변에 있는 집단을 기술하는 권위 하나로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서의 30권은 우리가 그냥 동의전 이렇게 사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오한선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한선비 다음에 동의 안에 이제 부여, 고구려, 동옥저, 음루, 예, 한, 우리 마한변환 지나는 산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고 외도 있습니다. 그 안에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을 포함해서 여기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대 문헌 기록 중국과 우리나라 쭉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 부여에 관한 기록에 이제 보면 위치, 또 인구, 생계, 왕, 관료 이런 언급도 있고, 풍속, 종교, 의복에 관한 기록도 있고, 형벌, 가축, 무기, 전쟁에 관한 기록도 있고, 또 장소, 매장 풍속이죠. 역사와 대외 관계, 그래서 그 부여의 왕이라든지 지배자 중에 위구대, 간위거, 마여 이런 인물의 언급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연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도 쓰고, 외교에 대해서도, 한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예왕, 예성 이런 언급도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위략에서 가져와 가지고 동명의 건국설화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그 자세한 종합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 부여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이유는 실제로 245년경에 그 유주자사, 위나라의 그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고구려 수도를 함락을 시키고, 그 왕이 동천왕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뒤에 또 다시 그 다음에 그 관구검이 현토태수 왕기를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고구려 동천왕의 군대를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경로가 부여의 그 남쪽 영역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서 이 시점 245년경에 위나라의 군대가 부여의 남쪽 경계를 지나면서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이때 이렇게 알게 된 군사 정보 아니면 부여사회 전체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이렇게 오한선비 통일전에 기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그 내용이 이제 아주 자세하고 또 부여의 역사를 아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살펴보면 삼국지 안에 이제 위서 촉서 오서 중에 위서 마지막 권 30이 오한선비 동의열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는 장성의 북쪽, 현토에서 천리 떨어져 있고, 그 부여를 둘러싼 나라,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음루,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라고 하는 그런 큰 강이 있다. 아마도 흑룡강, 지금 현재 해일웅장이라고 하는 흑룡강을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면적이 방 2000리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호수가 8만, 생활, 여기에 궁실, 창고, 감옥도 언급을 하고요. 그 토질이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다. 평야지대, 넓고 평탄하다. 그런데 이제 오곡은 생산하는데 오과는 생산되지 않는다. 이런 언급도 있고요. 이 나라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나라에 군왕이 있다. 또 육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한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육축을 언급을 했지만 이제 동물은 4종류만 언급이 되고요. 그 밖에 대사, 대사자, 사자 이렇게 관리들 얘기를 하고, 음락에 호민이 있고, 하오라고 불리는 백성은 노복, 또 노복이라는 그런 신분도 얘기를 하고요. 그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다. 그래서 약간 지방하고의 관련성 언급을 하는데, 큰 게 수천가, 작은 것은 수백가 이런 언급이 있고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모두 조두를 사용한다. 회합을 할 때는 술잔을 주고 술잔을 씻는 예가 있다. 또 다른 출입 시에는 의병한다. 은나라 달력이죠. 정월에 제천 행사를 하는데 국중 대회로서 이름을 영고라고 하고,
이때는 그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준다. 사면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의복이 흰색을 숭상하고 그 큰 소매 달린 도포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고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 수놓은 옷, 모직옷을 입고 또 여우, 살쾡이, 원숭이,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도 입고 금운으로 모자도 장식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민족지 아니면 인류학 그 보고서처럼 이 부여 사회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형벌이 엄하고 극박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이제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연좌제로 정몰하여 노비로 삼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도둑질을 하면 그 물건의 12배 변상한다.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죽였다. 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그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 풍속이 있는데 흉노와 같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가축을 잘 기르고 명마, 저곡, 담비, 원숭이, 가죽, 아름다운 고슬 같은 특산품이 있다. 활, 화살, 칼, 창, 병을 병기로 사용하고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를 보유하였다. 이런 언급도 있고요. 그 나라의 노인들이 자기네들이 옛날에 다른 곳에서 망명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성책은 모두 둥글게 만들어서 마치 갑옷과 같다. 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하루 종일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제 의례하고 관련돼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발굽이 붙으면 길하다, 좋다 이렇게 하고 적군이 침입하면 제가들이 몸소 전투를 하고 하오는 양식을 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준다. 매장 풍속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여름에는 얼음을 넣어 장사 지내고 또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가량이나 된다.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데 곽은 사용하지만 관은 쓰지 않는다. 이런 고각적으로 의미 있는 유곽, 무관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부여는 본래 현토군에 속하였는데 한나라 말년에 공손탁, 공손도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이 해동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바깥 오랑캐들을 위력으로 복속하자 이제 부여왕 위구태가 그 요동군에 복속을 하고 고구려 선비가 강성해지니까 이 공손탁이 그 일족의 딸을 부여왕에게 시집을 보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 이런 언급이 있고요. 위구태가 죽은 다음에 간위거가 왕이 되었는데 적자가 없고 서자 마여가 있었다. 간위거와 즉자 제가들이 마여를 왕으로 옹립하고 우가의 형벼슬의 아들도 위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물을 아끼지 않고 또 남에게 베풀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위나라에 서울에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쳤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정시연간 조금 전에 언급했던 240년, 248년 이즈음에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터벌하면서 현토태수 왕기를 부여에 파견하였다. 이때 이제 그 왕이었던 위거가 대가를 보내서 교회에서 왕기를 맞이하게 하고 군량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왕기의 군대가 부여의 수도를 간 건 아니고 이제 부여의 왕이 그 남쪽 교회로 사신도 보내고 군량도 제공한 거죠. 위거의 계부인 우가가 딴마을 먹자 위거는 계부 부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정몰 조사관을 파견하여 재산 목록을 만들어 관에 보내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구검 고구려와 전쟁할 때 상황
대해서 더 자세한 기록이 있고요. 그 마여가 죽고 그의 아들인 6살짜리 의려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나라 때, 그러니까 위나라 전이죠. 한나라 때는 그 부여 왕이 죽으면 옥갑이라고 하는 옥으로 만든 수의죠. 수의를 사용했고 현토군에 미리 갖다 두어서 왕이 죽으면 그거를 가져다 장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위략에 인용하면서 그 나라가 매우 부강해서 일찍이 적에게 파괴된 적이 없다. 이런 언급도 있고요. 또 그 부여와 관련돼서 이런 예왕지인이라는 글귀가 있고 예성 그 성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여와 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래 예맥의 땅이었는데 부여가 그 가운데에서 왕이 되었으므로 자기들 스스로 망명해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위략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부여의 건국 신화, 이 동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걀이 그만한 크기의 기운이 떨어져서 아들을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고 돼지 우리에 버리니까 돼지가 품어주고 마구간에 하니까 말이 키워주고 그래서 그 살려두었는데 이름을 동명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동명에게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동명이 이제 시험수라고 하는 것을 로 도망가 가지고 활로 물을 치니까 물고기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동명이 그 강을 건너서 부여 지역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이 삼국지의 위서 그 마지막 권에 자세히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부여에 관한 굉장히 이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서 부여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에 이제 그리고 같은 권이죠. 무한선비 동의전 마지막에 이제 마한 54국 이런 것들도 쭉 언급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훨씬 더 그렇게 자세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해서 부여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위치, 면적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농경 사회, 농경의 그 생업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러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 그 건국한 동명, 또 위구태, 간위거, 마여, 의려 이름도 나오고요. 예왕지인이라고 하는 도장이죠. 그래서 예와 관련이 있다, 혹은 예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동명의 건국설화도 언급하고 있고요. 신하들은 이제 제가라고 하는데 마가, 오가, 저가, 고가 그 밖에 대사, 대사자, 사자, 조이, 선인 이러한 이름의 명칭의 관리들이 나옵니다. 호민, 하호, 하호는 또 노복이라고 했죠. 이런 내용도 있고 지방통치와 관련되어서 사출도는 이렇게 네 갈래로 나뉘어지는 길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지방 분할 통치와 관련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나라의 축제, 곡중대회, 영고가 있고요. 복식에 대해서 흰 옷을 좋아하고 가죽신, 가죽 옷을 입고 금은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또 형벌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형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둑의 경우는 그 12배로 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언급이 있고 형사 취수 제도, 혼인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특산물, 명마, 저곡, 담비, 원숭이, 구슬 이런 언급이 있고 매장 풍속과 관련해서는 이제 왕의 경우에는 그 옥으로 만든 수의, 옥갑, 또 뭐 많으면 수백 명, 순장, 또 곽은 있지만 관은 없는 유곽, 무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그 기록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부여의 그 역사는 그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그 기록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부여 사회를 계속해서 그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고고학입니다. 부여의 그 역사학적 연구는 이제 문헌 기록, 중국어과 한국의 사료, 시간적으로는 이제 건국에서 멸망까지, 공간적으로는 이제 부여의 도성, 명칭, 위치, 또 부여 전체의 영역,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이런 연구가 가능하고요. 왕 지배계층에 대한 연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 이런 걸 연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역시 그 사료의 한계로 연구하는데 이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여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그에 비해서 이제 새로운 고고학 자료가 발견되고 또 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여의 유적, 취락 유적은 이제 도성, 산성, 지방의 취락 이런 것들 연구할 수 있고 부여의 묘지, 지배계층, 왕실이라든지 지배계층 그리고 일반인의 묘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중앙 지방의 유적들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물을 통해서 토기, 석기, 청동기, 철기, 금은기와 같은 그 물질 자료를 통해서 부여의 물질 문화 연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그 연구를 통해 문헌 기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물질 문화적인 특징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고고학 자료가 증가하고 또 사료에서 그 자유롭게 벗어나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개발할 수 있어서 사료를 대체하는 또 확장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부여의 기원과 발전, 또 부여와 주변 사회, 한, 고구려, 선비 등과의 관계도 연구하고 부여 문화의 그 독자성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다른 주위 사회와의 공통성이 어떤 것인가 또 알 수가 있고요. 부여 사회가 어떻게 그 신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위계화에 대해서도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부여의 남성과 여성 의 지위, 위치, 또 남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뭐 젠더 고고학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여의 이제 문화적 기반을 살펴보면 부여 사회는 그 청동기 시대에 시투안산 문화라고 하는 서단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고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철기 문화를 수용을 하고 그런데 이 철기 문화를 수용하는 데는 중국의 전국 시대의 그 나라 가장 동북 지방에 있는 연나라의 그 철기 문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나라, 전국 시대의 연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 시대 7개 나라 중에 남은 6나라를 다 그 무찌르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게 진시황이죠. 그래서 진나라, 그 진시황제의 그 물질 문화.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그 진나라는 한 15년 정도밖에 그 계속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 분열의 시기가 그 도래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그 세력 다툼을 하다가
유방이 이제 이겨서 그 한나라가 결국 패권을 쥐게 되죠. 그래서 이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기원전 3세기 되죠. 다 연나라는 기원전 222년에 멸망됐고요. 진나라는 이제 221년부터 한 207년 이렇게 계속되고, 한나라가 이제 기원전 200년경부터 기원 후 한 220년까지 한 400여 년 동안 이렇게 중국을 하나로 통일 제국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영향을 받고요. 대체로 부여 때가 되면 그 이전과 달리 이제 그 이전에는 그 석계묘지, 돌로 만든 무덤, 석관묘 위주였는데 이제 토광 목관묘를 축조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문헌 기록에는 이제 유곽 무관 그랬는데 그런 거하고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의 그 전환기가 이른바 파오즈얀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부여의 대표적인 유적들은 그 부여의 도성, 지린성 중부에 지린시가 있는데 지린시의 동투안산, 이 동단산 유적과 난성즈, 남성자 성지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까지 조사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때 부의 왕성이 이 지린시에 있었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덤 유적은 바로 진린시에 이 지금 도성의 동쪽에 있는 마오월산, 모화산에 지배계층의 묘지가 있고, 그보다 이제 훨씬 북쪽에 이제 유수에 가면 라오허선이라고 하는 노아심 유적에서 묘지가 확인이 되었는데, 부여의 지방사회의 일반인, 일반인이라는 게 조금 규정하기 나름이지만 하여튼 지방사회의 무덤 묘지가 조사되었습니다. 부여의 기원은 이제 시토안산 문화, 청동기 시대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토안산 문화는 진린성 중부에 진린성의 수도가 창춘인데 그 창춘 지역하고 약간 그 창춘의 동쪽에 있는 진린시, 이 창춘 진린을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 시대 문화입니다. 주거지는 이제 반지하식의 장방형 집자리이고, 무덤은 석관묘 위주였다가 늦은 시기가 되면 이제 토광묘가 만들어집니다. 유물은 이제 토기, 석기, 청동기들이 있고요. 토기를 보면 되게 표면에 문양이 없는 무문인데 바닥이 평저이거나 아니면 세 발이 있는 삼족 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의 종류에 따라서 호, 관, 발, 완, 배, 정, 력, 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토기 명칭들은 각각 독특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는 이제 곡선형의 날을 가진 동검, 또 곡선형의 날을 가진 동모, 부채날 도끼, 살촉, 소형 장신구 등이어서 청동기의 종류나 수량이 아주 종류가 많거나 수량이 풍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연대가 이제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한 3세기, 즉 그 진시황의 중국 통일과 한나라 출범 정도까지에 해당하고, 대개 전기, 중기, 후기 이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시토안산, 싱싱서 전기, 허우수산, 창서산 중기, 투청즈, 따하이멍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말에 철기 그리고 새로운 토기가 공반하는 파오즈얀 문화로 대체됩니다. 지금 이 진린성이 이렇게 동남에서 서북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있는데 중부는 평야지대입니다.
이 숭화장, 송화강의 그 평야지대이고요. 중앙에 이제 여기 창춘시가 있죠. 그리고 동쪽에 지일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숭화장이라고 하는 이 하천의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 이렇게 시토안산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서 백두산에서 발원한 이 숭화장이 쭉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가 이제 지일린시에 시토안산 문화 유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서산, 호우스산 여기는 되게 이제 중기 정도고요. 시토안산 이거는 이제 전기 이런 식이고 사우다고 유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주거지죠. 반지하식이고 이렇게 되게 방형 형태의 집자리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뭐 유사한 청동시대 집자리죠. 이제 반지하식 집자리는 이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그 온대 한대 기후에 적절한 그 주거 구조죠. 무덤은 이렇게 그 석관묘입니다. 판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매장 공간을 만들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시신을 직접 매장하고 석기 여기 반달칼 긴 칼도 있고 토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석관묘인데요. 이런 석관묘는 이제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파고 묻는데 결국 그 시신을 직접 매장하는데 그 돌로 매장 공간을 구획하는 거죠. 따로 관을 쓰지 않고요. 목관을 쓰는 그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석관묘들 위주로 하다가 여기 보면 이제 목관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석관 안에 이제 목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늦은 시기가 되면 그냥 토광 안에 목관을 쓰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시토안산 1호 무덤 보면 이렇게 그 판석 세워가지고 돌 널리죠. 석관을 만들고 인골도 있고 여기 구멍이 3개 뚫린 반달칼 아주 긴 반달칼도 있고 이쪽에 토기가 있고 부장 공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이제 항아리를 하나 호형 토기를 넣고 농경하고 관련된 그리고 이제 가축 사육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이제 뭐 그 돼지 이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멧돼지도 있고 멧돼지 이빨로 만든 장신구도 있고 방금 전에 본 그 무덤에 출토된 석관묘에 출토된 유물 되게 무문의 평저기 위주이죠. 반달칼 근데 구멍이 3개 뚫린 거 이런 거는 이제 멧돼지 이빨 장식이죠. 싱싱사오에서는 석관묘인데 또 여기는 이제 인골이 따로 그 발견되지 않고 토기 석기들이 있고 이쪽에서 인골이 잘 남아 있는데 머리만 없어요. 그래서 그 조금 여러 가지 그 수수께끼를 제공해주고 여기 이제 긴 반달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석기 토기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 싱싱사오에서는 청동 유물이 부장품으로 출토된 물론 무문의 토기들, 석기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곡선형의 날을 가진 창끝이 이렇게 나온 거죠. 청동 창끝입니다. 중기의 허우수산의 주거지 이런 그 반지하식의 그 수열 움집인데 벽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돌돌림을 한 그러한 주거지입니다. 역시 비슷한 그 토기들, 무문의 토기들인데 왼쪽 위에 보는 이런 세발 그릇, 정이라고 하는 세발 그릇이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는 이런 세발 그릇은 보이지 않죠. 석관묘, 그래서 돌을 쌓아가지고 바닥에도 그 돌을 쭉 깔고 또 벽석을 쭉 그 벽돌처럼 쌓아가지고 이런 그 매장 주체업을 만들고 시신을 직접 매장한 그런 구조의 석관묘입니다.
어우스산에 출토된 청동 도끼, 도끼는 약간 부채날처럼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이제 창끝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손칼, 도자입니다. 창서산에서 출토된 유물들. 왼쪽에 항아리, 가로 방향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저런 무문의 항아리가 대표적이고, 2번은 이제 정이라고 부르는 세발솥이고, 3번은 력이라고 부르는 세발 그릇인데, 그 차이는 이제 여기 력은 발까지 이렇게 그 안이 패어 있습니다. 정은 이제 그 안에 내부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청동기 역시 부채날 도끼, 그 다음에 창끝 있고, 농경 수확도구, 반달칼 이런 것들 발견이 됩니다. 사우다거우에는 근 20여 개에 가까운 이런 무덤들이 발견되는데 다들 이제 주로 석관묘입니다. 석관묘이고, 그런데 이 무덤들은 떨어져서 이쪽에 그 큰 석관이 있어서 산 꼭대기에 큰 석관, 산정대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정대관을 보면 이 뚜껑돌도 있어요. 그래서 뚜껑돌이 굉장히 큰 그런 뚜껑돌이 덮고 있고 안에 석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인골과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여기서 출토된 토기들, 석기들 그리고 그 돼지의 아래 턱뼈 이런 것들이 출토됐습니다. 다른 출토 유물들 살촉들도 있고 장신구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돼지 그 이빨 장신구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다. 여기 이런 거는 이제 청동으로 만든 장신구여서 그 청동기 문화가 굉장히 아주 잘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동검, 동모, 동촉 그리고 장신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청동시대 늦은 시기에 시황산툰의 그 무덤인데요. 이렇게 구덩이를 깊게 파고 뚜껑돌을 덮은 뚜껑돌이 이렇게 있죠. 그런 형태의 이제 무덤이고 토기가 조금 이제 형태가 그 변화하기는 합니다. 이런 역시 무문 토기이고 흙을 손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토기와 함께 약간 새로운 종류의 청동기 그리고 철기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T자형의 청동 그 단검의 자루 부분에 끼우는 나무 자루에 끼우는 그 청동 자루 끝이고요. 여기 자루 위에 올려놓는 그 가중기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이와 비슷한 유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단검은 그 순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순배형으로 되어 있는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이 자루에 끼우는 거죠. 이렇게 끼워서 쓰고 그런데 이제 그 곡인동검에서 직인검으로 조금 변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테나형 동검이라고 부르는 그런 여기 그 자루 끝이 이렇게 둥근 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런 그 거울도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기에 직인화되는 그런 그 동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동기 또 토기 석기와 함께 철기도 같이 출토가 됩니다. 그 6호묘, 3호묘 이런데 청동 그 도끼, 그 다음에 또 그 손칼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이제는 그 전국시대 연나라의 철기 문화가 여기까지 이제 확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린 중부 지역에 이렇게 그 곡인에서 직인으로 그 칼의 형태가 이제 바뀌고 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여러 그 직인 단검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이죠. 이른바 안테나형 동검이라는 게 이제 잘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두 마리의 그 새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단경 승배 형태의 동검을 이런 T자형 자루에 꽂아가지고 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자루와 칼날을 함께 주조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곡인검에서 이제 직인검으로 변화하는 상태를 보여주죠. 시트환선 문화 크게 이제 편년하면 이렇게 이른 시기에 시트환산, 싱싱사오, 중기에 호우스산, 창서산, 만기에 투청주, 따하이멍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토기, 호형 토기, 단지형 토기, 그다음에 정형 토기, 세발손, 력형 토기 이런 것들이 있고, 청동기는 이렇게 비파형의 이런 곡인 단검에서 점차 직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동검뿐만 아니라 동모, 창끝도 이렇게 곡선형 날, 또 도끼는 이런 부채날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트환선 문화의 청동기 시대 단계에서 철기 문화가 이제 등장하는 단계의 문화를 파오지엔 문화, 포자연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를 보면 전국시대 연나라 때 연나라 소왕이 아마도 이제 재위기간이 311년에서 279년이니까 대략 기원전 한 300년쯤에 장수 진계가, 연나라 장수 진계가 동호라고 하는 것에 인질려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동호를 공격해가지고 천여리를 물러서게 하고, 조양에서 양평까지 일단 장성을 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부터 상곡, 어양, 우북평, 요소, 요동까지, 동쪽 끝에 요동까지 5개 군과 현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연나라의 문화가 중국 동북지방으로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기원전 221년에는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하고요. 기원전 108년에는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계 군현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는 끝나고 연나라의 주조철기, 그리고 한나라의 단조철기, 그리고는 이제 무기에 사용되는 강철 문화가 보급이 됩니다. 토기에 있어서도 토기를 이제 물레를 사용해서 성형을 하고 형태를 만들고, 밀폐된 가마 등요에서 구워가지고 환원염 분위기에 아주 높은 온도에서 토기를 소성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형태의 토기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합니다. 또 이제 기왕에 돌을 이용한 석관묘의 무덤에서 목곽을 사용하는 새로운 구조의 묘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오지엔 첸산 유적의 이러한 호형토기, 새로운 기형에 아마도 물레 회전판 같은 걸 사용해서 성형하고, 특히 이런 두형토기, 굽접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철기, 철제 도끼가 이렇게 또 생활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출토되고 있습니다.